어느 고을 장마당에서 한 여인이 피를 흘리며 내달리다 낯선 선비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울부짖었으니 그 여인의 이름은 봉연이요 선비의 이름은 서준이라. 봉연은 어젯밤 주막 뒤채에서 권세가의 종놈들이 은밀히 금덩이를 주고받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놈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목격자를 지우러 장터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서준은 처음엔 미친 여인인가 싶어 밀쳐내려 하였으나 봉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날 것의 공포를 읽는 순간 손을 멈추었으니 그것은 궁궐 담장 안에서는 결코 마주칠 수 없는 생사의 벼랑이었다. 이 선비가 과연 누구이며 이 여인의 목숨은 어찌 될 것인지 그 기구한 사연이 지금부터 펼쳐진다. 봉연은 본디 양반 가문의 딸이었으나 10년 전 아비가 모함을 받아 귀향길에서 목숨을 잃은 뒤로 천한 미역장수의 신세로 떨어진 여인이었다. 날마다 새벽같이 바닷가에서 미역을 건져다 장터에 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어젯밤 장이 늦게 파한 뒤 주막 뒤채 담장 너머로 들린 것은 사내들의 은밀한 속삭임이었다. 담장 틈새로 내다보니 횃불 아래 금덩이가 번쩍이고 있었고 그것을 건네는 자의 엄지손가락에는 유난히 푸르스름한 빛이 가락지가 끼워져 있었다. 금덩이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갈 때 빛이 가락지가 나무 탁자를 치며 딱 하고 맑은 소리를 냈는데 봉연은 그 소리를 뼛속까지 기억하게 되었다.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치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으니 뚝 하는 소리에 사내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다. 봉연은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그 뒤로 놈들의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장터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봉연은 살기를 느꼈다. 미역 광주리를 짊어지고 좌판을 펴려는데 뒤에서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돌아보니 어젯밤 그 사내들의 하인 셋이 몽둥이를 쥐고 서 있었다. 앞장선 놈의 엄지손가락에 푸르스름한 빛이 번쩍였으니 그것은 어젯밤 금덩이를 건네던 자의 빛이 가락지와 똑같은 것이었다. 봉연은 미역 광주리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달렸다. 장터의 인파를 해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으나 놈들의 발이 더 빨랐다. 무 광주리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이 돌부리에 찍혀 붉은 피가 터졌다.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남색 도포 자락이었다. 봉연은 살기 위해 그 남색 도포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서준의 단정한 미간이 험악하게 구겨졌다. 감히 천한 것이 고귀한 분의 옷에 손을 대다니 당장이라도 수아를 불러 물리쳐야 할 무례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여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바로 그 순간 봉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절박한 공포를 읽었다. 궁궐 담장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이었다. 그때였소. 피냄새를 맡은 하인들이 인파를 해치고 코앞까지 닥쳐왔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봉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처럼 외쳤다. 낭군님. 주변 상인들이 수군대며 왈패들의 진로를 미묘하게 막아섰다. 양반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곧 관아와 척을 지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놈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 봉연은 서준의 품으로 뛰어들며 그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는 흑투성이 얼굴을 선비의 넓은 가슴팍에 깊이 파묻었다. 시끌벅적하던 장터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서준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맞닿은 가슴을 통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터질 듯 전해져 왔다. 옷깃을 움켜쥔 봉연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다. 봉연의 가쁜 숨결이 서준의 옷자락 사이로 애원하듯 파고들었다. 제발 제 정인인 척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들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하인들의 팔이 힘없이 내려갔다. 하지만 우두머리 하인은 빛이 가락지를 낀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상황을 쏘아보았다. 의심은 아직 거두어지지 않았다. 이런 임자가 있는 몸이었어? 헌데 양반댁 여인 행색이 왜 이 꼴이야? 봉연은 얼굴을 더욱 깊이 파묻었다.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는 여인의 밑한 등 뒤로 살기 어린 시선이 꽂혔다. 놀란 군중 속에서 서로를 아는 채 굳어버린 두 남녀.
이제 선비가 모르는 여인이라 한마디만 뱉으면 봉현은 즉시 끌려가 차가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다. 서준은 봉현을 밀쳐내는 대신 허리춤에서 천천히 대나무 부채를 꺼내들었다. 주르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부채가 넓게 펼쳐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봉현의 뒷모습을 부채로 가려주었다. 그 침착하고 우아한 동작,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품에 장터의 소란이 일순 잦아들었다. 내 여인은 몸이 약하여 바깥 출입이 서투로 함부로 겁박하지 마시오. 젊은 선비의 입에서 나온 서슬퍼런 위엄에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평범한 양반의 호통과는 격이 달랐다. 하지만 우두머리 하인의 눈은 여전히 독사처럼 봉현의 치마폭을 훑고 있었다. 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죽거렸다. 아니, 이 여자가 훔친 산호놀이개를 내놓지 않으면 댁도 무사치 못할 거요. 품에 안긴 봉현이 서준의 가슴팍에 이마를 찍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훔친 적 없다는 무언의 절규였으나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준이 눈매를 좁히며 오만하게 되물었다. 산호놀이개라. 허, 꽤 귀한 물건이로구나. 허면 그 놀이개에 무슨 수가 놓여 있었더냐. 서준의 느긋하면서도 뼈 있는 물음의 하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 급조된 거짓말이니 세부를 알 리가 없었다. 구경꾼들이 혀를 차며 웅성거렸다. 증거도 없이 양반댁 여인을 도둑으로 몰아? 저런 천벌받을 놈들을 보았나. 궁지에 몰린 하인 하나가 홧김에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었다. 굵직한 느티나무 몽둥이가 서준의 어깨를 노리고 바람을 갈랐다. 봉현이 비명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탁, 둔탁한 타격음 대신 맑은 파열음이 울렸다. 서준이 부채 끝으로 몽둥이의 옆면을 가볍게 쳐낸 것이다. 왕실 무관들에게 사사받은 절묘한 내공이었다. 몽둥이는 하인의 소나귀에서 튕겨나가 바닥을 뒹굴었다. 서준은 봉현을 등 뒤로 완전히 숨기며 천천히 부채를 접었다. 단순한 선비가 아니었다. 하지만 놈들이 순순히 물러설리 만무했다. 도둑질 혐의가 씌워지면 관아로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우두머리 하인이 입꼬리를 비틀며 봉현의 치마를 손가락질했다. 낡아빠진 광목천은 흙탕물에 절어 본래의 색조차 잃은 지 오래였다. 양반댁 여인이라? 천만에. 저런 남루한 꼴을 한 양반집 안에는 조선팔도 어디에도 없다.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쏠렸다. 진흙투성이 맨발, 달아빠진 치맛단 사이로 드러난 상처투성이, 종아리, 양반의 여인이라기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다. 사람들의 눈에서 동정이 순식간에 경멸과 의심으로 뒤바뀌었다. 봉현은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듯 달아올랐으나 서준의 남색 도포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것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가짜다.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기세를 몰아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거친 소나기가 봉현의 가녀린 팔뚝을 낚아챘다. 짐승이 먹이를 채가듯 난폭했다. 서준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하인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우두둑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더러운 손을 놀리느냐. 내 놈들 목이 10개라도 되느냐. 서슬퍼런 호통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때로 달려들었다. 봉현은 필사적으로 버티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거친 흙바닥에 무릎이 사정없이 갈렸다. 찢어진 치마 사이로 붉은 선혈이 툭툭 터져 흘렀다. 하인들은 관아 방향이 아닌 인적 드문 뒷골목으로 그녀를 질질 끌고 가려 했다. 관에 가면 조사가 시작되니 사가의 은밀한 뒷방으로 데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심산이었다. 봉현은 그들의 끔찍한 목적지를 깨닫고 사색이 되어 절규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우두머리가 봉현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으르렁거렸다. 닥쳐라. 내년 입에서 나오는 건 모두 거짓이니 가서 매로 다스려 주마. 자,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더는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장터 구석음지에서 하인들의 눈짓을 받은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하나둘 모여들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서준과 봉현을 둥그렇게 포위하며 숨통을 조여왔다.
사방이 적이었다. 찢어진 치맛자락 아래 피 묻은 무릎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이 악한 소나귀에 끌려가면 봉현은 목격한 진실과 함께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었다. 왈패 하나가 품에서 누런 손뭉치와 거친 무명천을 꺼내들었다. 단순한 포박이 아니었다. 입을 틀어막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다. 봉현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들은 도둑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목격자를 영원히 침묵시키려는 것이다. 핏기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서준의 옷깃을 끌어당겨 귓가에 급히 속삭였다. 저들이 어젯밤 뒤채에서 금덩이를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준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놈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봉현의 말을 증명하듯 우두머리 하인이 허리춤에서 굵은 오랏줄을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도둑년은 묶어서 가야지. 뭣들 하느냐. 당장 포박해라. 서준이 부채를 딱 접으며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도둑이라면 관에 넘기면 될 일. 어찌 사사로이 포박하려 하는가. 나으리 대감댁 물건이니 우리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 비켜라. 봉현은 놈들의 손에 들린 밧줄을 보며 숨이 턱 막혔다. 10년 전 모함을 쓰고 끌려가던 아비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도 저런 밧줄이었다. 한번 묶이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저승길이었다. 호흡이 가빠오고 시야가 하얗게 질렸다. 하인이 봉현의 머리채를 잡으려 억센 손을 뻗었다. 서준이 몸을 날려 그 앞을 가로막았다. 탁! 맑고 기이한 파여름이 장터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하인이 위협적으로 휘두른 주먹, 그 손가락에 끼워진 비치 가락지가 서준의 대나무 부채 겉대와 정면으로 부딪힌 소리였다. 주인의 권력을 제거처럼 과시하기 위해 몰래 끼고 나온 그 가락지가 놈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순간이었다. 봉현은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였다. 어젯밤 금덩이를 건네던 자가 탁자의 손을 짚을 때 났던 바로 그 소리. 그 가락지가 모든 사단의 원흉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놈들은 봉현이 그 가락지를 소리로 기억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하인들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양반이 도둑년을 감싼다. 너, 내 놈도 한통속이지. 하지만 군중들의 눈빛은 달랐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양반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의구심이 싹튼 것이었다. 진짜 도둑이면 포조를 불러야지. 왜 집으로 끌고 가? 그러게 말이야. 관하로 가는 길은 반대쪽 아니던가. 서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중을 향해 외쳤다. 떳떳하다면 관하로 가자. 내 직접 사또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마. 하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관하로 가면 금덩이 수수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놈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금 봉현을 억지로 낚아채려 발악했다. 허공에서 부딪히는 부채와 몽둥이, 그 틈바구니에서 봉현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흔들렸다. 가락지의 주인이 권세가라면 관아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서준이 부채를 딱 소리나게 접으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다. 관아까지 갈 것도 없다. 저기 마을 사당 앞 좌수 어르신과 노인네들이 계시지 않느냐. 그분들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시비를 가리자. 장터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관아는 멀고 포졸들은 부패했으나 마을 사당은 그들의 구역이었다. 여기저기서 올소, 좌수 어르신께 갑시다 하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왈패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수십 개의 눈이 감시하고 있으니 억지로 끌고 갈 명분이 사라진 것이었다. 우두머리 하인은 이를 갈며 바닥에 침을 뱉었으나 성난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갑시다. 서준이 봉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걸음을 옮겼다. 봉현은 갓껍질 벗겨진 짐승처럼 바들바들 떨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준의 남색 도포 소매를 생명줄인 양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인들은 굶주린 늑대무리처럼 그들 주위를 빙 둘러쌌다. 도망칠 틈을 주지 않겠다는 살기 어린 포위망이었다. 놈들은 걷는 내내 봉현의 등 뒤에 대고 낮게 씹어뱉었다.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내년 혀부터 뽑아주마. 저주 섞인 협박이 비수처럼 꽂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이 칼날처럼 따가웠다. 봉현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으나 서준의 단단한 팔이 무너지려는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사당으로 향하는 짧은 길. 봉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준에게 바짝붙어 속삭였다. 그 가락지, 놈들의 빛이 가락지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였습니다. 서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 글자라면 좌의정을 뜻하는 것이 분명했다. 조정의 좌의정이 뒤에서 금덩이를 받고 있다니 이는 왕실을 능멸하는 처사였다. 서준의 눈에 뜨거운 분노가 스쳤다. 마침내 도착한 사당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늙은 은행나무 그늘 아래 돌평상에 앉은 백발의 좌수와 노인네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짝짝 장기알 놓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왁자지껄한 행렬이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치자 노인네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하인들은 쭈뼛거렸다. 이 마을 좌수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권세가의 위세도 통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임을 놈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놈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칠 태세를 보였다. 서준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당 앞으로 나아가 깊이 읍했다. 흙먼지가 날리는 와중에도 왕실의 법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또렷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외쳤다. 대낮의 장터에서 부녀자를 끌고 가려 하니 어르신께서 곡절을 들어주십시오. 장기판을 응시하던 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세월의 풍파를 겪은 주름진 인매는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장기알을 장기통에 달그락 소리나게 떨어뜨렸다. 그 건조한 소리에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다. 좌수는 소란스러운 행렬과 피투성이가 된 봉현 그리고 살기등등한 하인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관아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판결을 바라느냐. 안어나 들어는 보자. 좌수의 허락이 떨어지자 구경꾼들이 돌평상 주위를 둥글게 에워쌌다. 마치 즉석 재판장이 열린 듯했다. 돌평상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으나 그 주위를 감싼 공기는 차가웠다. 하인들은 독이 오른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서준은 봉현을 자신의 옆에 세웠다. 그녀의 떨림이 옷깃을 타고 전해져 왔다. 만약 좌수가 저 하인들의 뒷배인 권색가를 두려워하여 놈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봉현은 그 즉시 끌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다. 승사는 반반이었다. 서준은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좌수의 깊은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은행나무 아래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거적 두 장이 거칠게 펼쳐졌다. 그 위로 봉현이 떠밀려 나갔다. 달아빠진 무릎이 거친 지푸라기에 닿자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다. 죄인처럼 끌어앉은 그녀의 정수리로 따가운 햇살과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다. 마치 발가 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서준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서 있었으나 거적 위는 오로지 봉현 혼자 감당해야 할 형장이었다. 좌수가 헛기침을 하며 사건의 전말을 물으려 하자 우두머리 하인이 기회를 놓칠세라 튀어나갔다. 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품속을 뒤적였다. 놈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화려한 금실 자수가 놓인 노란 비단 보자기였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그 물건은 봉현의 남루한 행색과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인은 보자기를 높이 치켜들며 좌중을 향해 흔들어댔다. 구경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보자기가 바로 우리 대감마님 방에서 없어진 물건입니다. 인연의 품에서 나온 것이요. 봉현은 숨이 턱 막혔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놈들이 미리 준비한 모함이었다.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어제 그들이 주막 뒷채에서 은밀히 만나는 걸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하인들의 고함에 순식간에 묻혔다. 놈들은 때로 달려들어 악을 썼다. 전현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않아 사내들 주머니를 털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했소.
대감마님 방에 몰래 들어가려다 들킨 것이 분명합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구경꾼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화려한 비단 보자기라는 물증 앞에 봉연의 초라한 몰골은 영락없는 도둑의 그것으로 보였다. 군중 속에서 수근거림이 독버섯처럼 번져갔다. 저런 귀한 물건이 저 여자한테 있을 리가 없지. 역시 훔친 게 맞나 보네. 치치, 젊은 여자가 어쩌다. 사람들이 하나둘 손가락질을 시작했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화살촉이 되어 봉연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좌수조차 비단 보자기를 보자 밑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명백한 증거물 앞에서 그의 공정함도 흔들리고 있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하인들 쪽으로 기울었다. 봉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억울했다. 금덩이 수수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둑으로 몰려 죽어야 하는 신세가 원통했다. 이제 당장이라도 목 놓아 울고 싶었으나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안의 잇몸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입술이 터져 붉은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울지 않겠다는, 살아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봉연의 위로 드리워졌다. 서준이었다. 그는 하인이 흔들어대던 비단 보자기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하인이 놀라 소리치려 했으나 서준의 서늘한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서준은 보자기의 매듭을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는 보자기를 넓게 펼쳐 들어보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보자기였다. 먼지 한 톨 묻어있지 않은 깨끗한 껍데기,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준은 허탈한 표정으로 빈 보자기를 흔들어 보이며 거적 위에 꿇어앉은 봉연과 거만하게 서있던 하인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문했다. 내용물도 없는 빈 보자기가 어찌 훔친 증거란 말이냐. 도둑이 금은보화는 버리고 껍데기만 챙겼단 말이냐. 하인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급하게 증거를 조작하느라 내용물을 채울 생각조차 못한 것이었다. 군중의 시선이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밀리면 봉연은 즉결 심판이나 다름없는 멍석마리를 당해 뼈가 으스러질 터였다. 서준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하인들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놈들의 눈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빈 보자기로 망신을 당한 우두머리가 이를 갈며 턱짓을 했다. 그러자 사당 기둥 뒤와 덤불 속에 숨어있던 왈패들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험상고는 사내들이 사당을 겹겹이 에워싸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당장 끌고 가서 매질해야 입을 연다. 못들 하느냐. 우두머리의 고함에 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노인네들은 험악한 분위기에 위축되어 헛기침만 해댔다. 좌수는 서둘러 판결을 내리고 자리를 피하고 싶은 눈치였다. 이대로 끝나면 죽는다. 봉연은 직감했다. 거적 위에 엎드린 그녀의 눈에 우두머리 하인의 손이 들어왔다. 햇살에 반짝이는 푸르스름한 빛. 그녀는 공포를 집어삼키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저 가락지는 어젯밤 금덩이와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 표식이 증거입니다. 장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내지른 외침이었다. 봉연은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종이 낄 물건이 아닙니다. 저자의 손을 보십시오. 그 말에 우두머리 하인이 흠칫 놀라며 반사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당황하여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서준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대나무 부채를 꽉 쥐고 하인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하인들이 서준을 막아서며 어깨를 밀쳤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서준은 물러서지 않고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호소했다. 떳떳하다면 왜 숨기느냐. 저 손에 낀 것이 무엇인지 밝혀라. 구경꾼들의 눈빛이 의심으로 타올랐다. 손을 보여라, 보여라. 여기저기서 연호가 터져나왔다. 수십 개의 눈이 감시하고 있었다. 좌수도 군중의 기세에 힘입어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그 손을 내밀어 보거라.
우두머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감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도망갈 구멍을 찾으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들의 벽에 막혀 있었다. 봉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감춰진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지금 당장 그 손을 펴지 않으면 관아의 포조를 불러 억지로라도 펴게 할 것이다. 궁지에 몰린 하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다.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그때였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하인 중 하나가 품속에서 시퍼런 것을 만지작거렸다. 단도였다. 놈들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두머리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만약 놈이 가락지를 삼키거나 바닥에 문질러 문양을 훼손해버리면 유일한 증거는 영영 사라진다. 긴박한 침묵 속에서 서준과 하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칼날처럼 부딪혔다. 궁지에 몰린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쥐새끼처럼 굴러갔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 증거인멸뿐이었다. 놈이 급하게 가락지를 빼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봉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이 놈의 다리를 쇠고리처럼 붙잡고 늘어졌다. 중심을 잃은 우두머리가 휘청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서준의 팔이 채찍처럼 허공을 갈랐다. 탁 하는 파열음과 함께 대나무 부채 끝이 하인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빛이 가락지가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푸르스름한 빛이 햇살을 받으며 느릿느릿 회전했다. 가락지는 흙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것은 단순한 가락지가 아니었다. 봉현의 목숨이자 놈들의 목을 죄일 밧줄이었다. 잡아라. 하인들과 봉현이 동시에 흙먼지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바닥에서 뒤엉킨 난투극이 벌어졌다. 봉현은 하인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옆구리를 걷어차이면서도 가락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으나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하인 하나가 가락지를 낚아채려는 순간 서준이 번개같이 치고 들어 놈의 팔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렸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우두머리가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휘둘렀다. 다 죽여버리겠다. 살기등등한 고함에 구경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 끝에 남색 도포자락이 찢겨 나갔음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묵직한 주먹을 우두머리의 명치에 꽂아 넣었다. 놈이 억소리를 내며 고꾸라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봉현의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닿았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가락지를 움켜쥐고 가슴 깊이 품었다. 새우처럼 몸을 웅크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막았다. 숨이 넘어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나귀의 힘은 풀리지 않았다. 독이 오른 우두머리가 바닥을 기어와 봉현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광기 어린 눈빛이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걸 내놔. 그건 내 거야. 죽고 싶으냐? 이건 제 목숨입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그 처절한 절규가 장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좌수와 마을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들은 난동을 부리는 하인들을 뜯어말려 떼어놓았다. 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봉현 위로 몸을 숙여 그녀를 보호했다. 난투극이 멈추고 뿌연 흙먼지가 가라앉았다. 수십 개의 시선이 봉현의 가슴팍 꽉 쥐어진 주먹 하나에 집중되었다. 무거운 정적 속에서 봉현이 떨리는 손을 천천히 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손바닥 위 햇빛을 받은 비치 가락지가 서늘하고도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좌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현에게서 비치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거친 옷소매로 비치면에 묻은 흙을 벅벅 닦아내자 햇살 아래 붉은 인장이 섬뜩한 빛을 띠며 드러났다.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는 좌. 그것은 일개 장사치나 하인 따위가 감히 품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좌이정 대감의 사적인 인장이었다. 좌수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이놈들, 천한 것들이 어찌 감히 대감마님의 인장 가락지를 지니고 있느냐. 벼락 같은 호통에 우두머리 하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서준이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단정히 가다듬으며 하인들 앞으로 성큼 나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약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다. 이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죄를 묻는 족쇄가 될 것이다. 좌의정이 은밀히 금덩이를 건넬 때 사용하는 비밀 표식이기 때문이다. 궁지에 몰린 하인들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죽여버려. 놈들이 최후의 발악으로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터의 공기를 찢을 듯한 육중한 징소리가 쨍쨍 울려 퍼졌다. 지붕 위와 골목 어귀에서 잠복해 있던 검은 갑옷을 입은 금군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번뜩이는 환도가 들려 있었다. 수백의 군사가 순식간에 장터를 포위했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 금상저하의 적장자 동국마마께서 납시었다. 내관의 카랑카랑한 외침이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장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준은 품속에서 오조룡, 5발톱을 가진 용이 금박으로 새겨진 붉은 옥패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햇살 아래 옥패가 뿜어내는 영롱한 붉은 빛은 왕실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자맹을 나왔던 조선의 국본 세자 저하였다. 오만했던 하인들은 칼을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았고 좌수와 구경꾼들 그리고 거적 위의 봉영까지 모두 놀라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다. 수백 명의 머리가 땅에 닿았다. 진실은 권위가 보증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 법이다. 천대받던 봉연의 목격담은 이제 곧 서슬퍼런 국법이 되었다. 아이고, 저하인 줄도 모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서준은 바들바들 떠는 좌수를 지나쳐 거적 위에 주저앉은 봉연에게 다가갔다. 고개를 들라 네 용기가 조정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칼이 되었다. 그가 내민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금군들이 들이닥쳐 하인들을 굴비역듯 포박했다. 나리, 아니 저하,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놈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으나 소용없었다. 봉연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충격에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오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관아마당의 곤장치는 소리가 살벌하게 울려 퍼졌다. 국본이 직접 친국을 명하니 좌의정의 비리는 낱낱이 밝혀졌다. 파직과 동시에 유배형이 떨어졌고 관련자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다. 누명을 벗은 봉연에게는 두둑한 포상금뿐만 아니라 10년 전 모함을 쓰고 돌아가신 부친의 신원복권이라는 더 큰 은혜가 내려졌다. 이제 그녀는 도망자 미역장수가 아닌 다시 양반 가문의 규수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봉연의 집 앞에는 왕실 문양이 새겨진 가마가 당도했다. 그녀를 동궁전의 지밀라인 왕족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궁녀로 들이라는 명이 내려진 것이었다. 그것은 신분의 벽을 넘어 그녀를 곁에 두고자 했던 서준의 파격적인 결단이자 약속이었다. 화려한 당의를 입고 가마에 오르는 봉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 그녀에게는 그 담장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가장 고귀한 사내가 있었다. 악인들의 비명은 사라지고 궁중에 웅장한 풍악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봉연이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맹세했다. 소녀,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저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궁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의 소란이 서서히 차단되었다. 봉연은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저잣거리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미역 비린내를 풍기며 수레를 끄는 치열한 삶들이 펄떡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집신 한 짝을 잃고 숨 헐떡이며 달리던 그 진흙탕 길이었다. 운명은 때로 찰나의 선택으로 갈라지지만 그 선택을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담장 너머로 하얀 살구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봉연의 발치에 내려앉았다.
첫 장면에 처절했던 진흙과 대비되는 고결한 풍경이었다. 집신 한 짝을 버리고 얻은 것은 세상 전부였다. 우리는 모두 쫓기는 자였으나 용기를 낸 순간 비로소 운명을 쫓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삶 속 추격전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낸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내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나 그 승리는 두려움에 떨던 손끝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오. 이 여운이 당신의 고단한 오늘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조용히 마음을 남겨주시오. 바람이 불고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온다. 닫힌 국문 앞에 떨어진 살구꽃잎 하나가 유난히 붉다.